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입니다. 출판사는 더블N, 저자는 한상석 의학박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의학박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첫 돌을 지나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며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때 심한 소아마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사지가 마비되어 앉지도 못하고 2번이나 걸친 정형외과 수술과 제약의학의 도움으로 보조기를 착용한 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과 사랑과 현대의학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밥을 안 굶고 맛있는 것,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을 안 찌는 비결이 있을까? 있다. 그것은 바로 딱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다. 딱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라고 할 때가 가장 적당히 먹은 것이다. 숟가락 놓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그때가 가장 적당히 먹은 것이다.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고 할 때 숟가락을 놓으면 식후 2~3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다. 그 결과 매 끼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먹을 때마다 밥맛이 꿀맛이다. 시장에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먹는 것마다 다 맛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소화는 쑥쑥, 흡수는 쫙쫙, 속이 편할 수밖에, 변이 좋을 수밖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필자는 1년에 걸쳐 서서히 아무 부작용 없이 10kg이 빠졌다. 살이 빠지고 나니 발걸음이 날아가듯 가벼워졌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환자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살을 빼고 나니 4~5년 전보다 더 부담없이 환자를 보게 되었다. 생선은 알 낳는 시기가 되어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가 제철이고 조개는 알을 낳는 시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해야 된다. 여름에는 생선이 맛이 없다. 일본에서는 전문 횟집의 경우 7월에서 8월 2달 동안은 아예 문을 닫는 집이 있을 정도이다. 이때는 생선보다는 각종 장어와 오징어, 문어 같은 연체 동물이 좋은데 여름철 기력 회복에는 뭐니뭐니 해도 장어가 최고다. 장어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만 말하자면 붕장어, 뱀장어, 먹장어, 갯장어이다. 이들 중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민물장어인 뱀장어이다. 장어는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지방 식품임에도 심내혈관 질환에 좋은 그 이유는 포화지방산의 3배가 넘는 양의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고 어류 중 최고 수준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B12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여름철 보양식에는 이만한 게 없다. 아무리 좋은 제철 음식을 먹더라도 효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이유는 효소가 없으면 음식물을 위에서 소화도 못 시키고 장에서 흡수도 못하기 때문이다. 효소는 특수한 형태의 단백질 복합체로서 생물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즉 대사에 개입하여 그 반응이 제때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아궁이에 군불을 뗄 때 필요한 불쏘시개 같은 것이다. 입에 음식이 들어와 이빨로 씹으면 입안에서는 침이 분비된다. 이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다당류인 전분을 분해하여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하고, 이것은 다시 말타제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입에서 씹어 삼킨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오면 위장에서는 프로테아제란 효소가 나와서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분자량이 작은 폴리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리는 효소는 인체 내에 5천여 종이 이상 존재하는데, 이 효소의 양과 활성도가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효소가 다 떨어지는 그날이 바로 자신의 제삿날이 된다.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 그리고 새 잎은 생명력이 충만하다. 갓 단 야채, 채소, 과일, 갓 잡은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에도 생명의 불꽃인 효소가 풍부하다. 이들의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있는 그대로 먹을 수가 있다. 효소는 사람의 체온인 37도 부근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급격히 활성도가 떨어지므로 육류를 제어하고는 신선할 때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소화 효소가 많은 12가지 식품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꿀,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생강, 요구르트, 사워크라우트. 이것은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서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된장. 이들 중 한국의 김치를 위시한 발효식품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발효식품에 엔자임이 많은 이유는 발효에 관계하는 박테리아, 효모류 등 여러가지 미생물이 엔자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청국장, 낫또, 김치는 엔자임의 보고이다. 먹이사슬 단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지상에서는 식물이요, 물속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 청각,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이다. 이들에게는 독소의 축적성은 있으나 확산성은 없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 중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가 가장 적다. 또한 이들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배출성이 있어 디톡스에도 좋다. 특히 끈적끈적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알긴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낸다. 육식보다 채식이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백미는 물에 담가두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배아, 즉 씨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왕 먹는 음식, 생명력이 풍부한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미 먹기가 힘들면 배아미 정도는 먹고, 빵과 파스타는 정제하지 않은 통밀로 만든 누렇고 거무튀튀한 놈으로 먹자. 사과 껍질을 벗겨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쌀이나 밀 같은 곡류도 껍질을 벗겨놓으면 산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밀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배를 타고 온다. 배를 타면 최소한 보름,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 오는 동안 갑판 온도는 50도까지 오르는 적도 부근도 지나야 한다. 수확 후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농산물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악조건 하에 배를 타고 온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 농산물은 시장에 나갈 때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확 후에 씻고 말리고 차게 하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등 여러가지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더 많고 더 독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즐겨 먹는 가축들의 체온을 살펴보면 소는 38도, 돼지는 39도, 양은 39도, 염소는 39.5도, 동물 중 가장 체온이 높은 조류는 닭이 42도, 오리는 43도나 된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도 그들의 혈관 속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다. 이런 몸에 저런 동물들의 기름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육식을 많이 하면 피가 탁해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어류는 주변 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서 그들의 체온은 강이나 바다의 수온과 비슷하여 사람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생선 지방이 사람의 혈관 속에 들어오면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보다 맑게 하고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DHA, EPA 같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이것이 육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은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극장에서 흔히 먹는 팝콘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조리 방법에 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극장용 팝콘은 튀길 때 그냥 튀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를 유혹하기 위해 갖가지 첨가물을 집어넣어 맛에 따라 다양한 양의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당류 및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맛이 당길수록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이들을 튀길 때 대부분 쇼트닝이라는 유지를 쓴다는 점이다. 쇼트닝은 마가린과 함께 대표적인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으로서 여러가지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다. 극장용 팝콘은 그래도 양반이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더욱 해롭다. 전자레인지용 팝콘 용기 안에 들어있는 디아세틸이란 성분은 일명 팝콘페라 불리는 폐쇄성 새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질환은 폐가 점점 굳어가서 숨을 옳게 쉬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전국 극장에서 100% 수입 GMO 옥수수를 썼다. 이런 식품을 먹는다 해도 지금까지는 인체에 특별한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몇십 년 후에도 그 안전성이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물이 인체에는 유해성이 없다 치더라도 이들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것이 다시 그러한 작물들의 어떤 이변을 일으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체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1일 설탕 권장량은 6스푼이다. 그런데 350ml짜리 콜라 한 캔에 10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다니 참으로 놀랄만한 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걸 하루에 한두 캔씩 마신다면 당뇨병에 안 걸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학과 연구를 인용한 자료를 보니 하루에 한두 캔의 콜라를 마시는 사람의 26% 정도가 실제로 당뇨병이 발병했다고 한다. 콜라 속의 카페인 성분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뇌에 있는 아세노딘 수용체를 마비시켜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 또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헤로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한 캔 더 마시고 싶은 욕구를 생기게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한꺼번에 먹는데도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지 않는 이유는 콜라 속에 함유된
인산 성분이 단맛을 둔화시켜 끝까지 마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인산은 뼈로 가야 할 칼슘, 마그네슘 등과 결합하여 인체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때 카페인의 이뇨작용과 합하여 뼈로 가야 할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뽑아내니 성인에게는 골다공증을 야기하고 어린이에게는 뼈의 발육과 성장을 저하시키며 임산부에게는 골 발육이 부실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다량의 당과 함께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켜 충치를 야기한다. 콜라 하나로 온갖 찌든 때, 핏자국, 심지어 쇠의 녹슨 녹까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든 탄산과 인산 때문인데, 이쯤 되면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산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콜라는 음료수라기보다는 세척제로서 더 적합한 것이니 그들이 있을 곳은 냉장고 아니라 베란다 안의 세탁기 옆이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은 피를 탁하게 한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영양학자들은 영양소를 따져 골고루 먹으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다. 100% 맞는 답도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치아이다. 어느 인종이나 이해 수는 같고 종류도 같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조물주가 이를 왜 만들었을까? 뭔가를 먹고 살라고 준 것이다. 주어도 그냥 한 가지 종류만 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세 가지 연장을 주었다. 여러 가지 먹거리의 다양한 모양, 크기, 딱딱함, 질김의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놈을 골라 쓰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각 연장의 수에 따라 먹거리의 비율로 맞추어 먹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설이고, 이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란 필자의 지론과도 맞아떨어진다. 사람의 치아수는 총 32개로서 좌우 상하 대칭으로 한쪽만 따지면 8개인데, 이 중에 대문처럼 넓적하게 생긴 앞니, 대문니가 2개이고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송곳니가 1개, 그리고 맷돌처럼 둥글 넓적한 어금니가 작은 어금니, 이렇게 2개가 있고 큰 어금니 3개를 더하여 도합 5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먹거리 비율은 채소와 과일이 25%, 육류가 13%, 콩류, 뿌리채소, 열매 및 곡류가 62%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 중 필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육류에 필요한 송곳니가 단 하나뿐이라는 것, 그것도 크게 날카롭지도 않은 신통치 않은 물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육식이 아니라 채식 위주로 먹게끔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비타민은 효소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고, 미네랄은 효소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효소는 미네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다가 미네랄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거의 전량 몸 밖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식품에 미네랄이 풍부할까? 좀 종류가 많아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해조류, 견과류,
콩류, 푸른잎 채소, 연어, 조개류, 버섯류, 요구르트, 소와 양고기, 아보카도, 두부, 치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 입안에 음식이 들어오고 씹기 시작하면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 침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1. 음식 덩어리에 침이 섞여서 잘 씹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리고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를 돕고 치아의 틈새에 끼인 음식물을 분해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혀 표면에 있는 미각 돌기를 자극하여 세척에서 맛을 잘 느끼도록 해주며 침 속에 함유된 면역 글로불린, 리소자임 같은 항균 물질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독하고 구강 점막을 보호한다. 저자분은 피부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관리하는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 너무 뜨겁거나 찬물로 하지 말고 물을 세게 틀지 말 것. 세수할 때 미지근한 물로 하되 손으로 박박 문지르지 말고 고양이 세수하듯 물을 살살 끼얹어서 할 것. 수건으로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살짝 눌러서 닦을 것. 세수 후에 스킨이나 로션을 바를 때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토닥토닥 두드려만 줄 것. 찬바람에 얼굴을 바로 노출시키지 말 것. 이는 전부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라는 얘기였다. 특히 과민성 피부의 자극은 절대 금물이고 건강한 피부라도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왜 몰랐을까? 다음은 저자가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 세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 코 세정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코 세정을 병행해야 하는가? 무슨 효염이 있는가? 코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박테리아 등을 씻어낸다. 염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찐득찐득한 콧물이나 말라붙은 코딱지를 씻어내어 숨쉬기 편하게 하고 엉겨붙은 콧돌을 자유롭게 만든다. 건조한 실내 공기로 말라있는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점막의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 세척액에 들어있는 소금기가 코 속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콧구멍 속의 붓기를 가라앉혀 숨쉬기 편하게 만든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코 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콧물을 감소시켜 이로 인한 발작적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자는 코 세척액에 생활 죽염을 4분의 1에서 3분의 1 티스푼을 타서 쓴다고 합니다. 식염수 농도는 분말 팩의 경우 용량에 맞게 제조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죽염을 타서 쓸 때는 환자에 따라 코 상태에 따라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알아서 분말 양을 조금 줄이면서 그 죽염을 사용할 때도 한번 해보고 코가 찡할 정도면 소금의 양을 줄이고 너무 닝닝하면 조금 더 넣고 해서 각자 조절해 나가면 된다. 다음은 코 세척 방법입니다. 드립형. 먼저 용기에 생리 식염수를 채운다. 세면대 너머로 상체를 45도 정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한쪽 콧구멍이 아래로 다른 쪽은 위로 향하게 한다. 이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아야 한다. 용기 주둥이를 위로 들린 콧구멍 바로 안에 집어넣고 물을 흘려보낸다. 이때 손가락 하나 넓이 이상 밀어넣지 말 것.
그리고 세척액을 흘려보내는 동안 코로 숨을 쉬면 안 되므로 아 소리를 내면서 물을 넣는다. 위쪽 콧구멍으로 소금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비강 안으로 돌아서 아래 콧구멍으로 나온다. 간혹 입안으로 혹은 목구멍 위로 소량의 물이 넘어갈 수 있는데 입에 들어온 것은 삼키지 말고 뱉어낸다. 물을 다 붓고 나면 가볍게 코를 풀어 콧구멍에 남아있는 잔류액이 빠져나오게 한다. 고개를 돌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세척이 끝나고 나면 용기를 깨끗이 씻어 햇빛에 말린다. 간혹 코 상태에 따라 용기 내 용액이나 봉지에 든 분말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아깝다고 보관할 생각 말고 과감히 버린다. 다음은 펌프형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과 동일하고 다른 점은 세정 시에 취하는 자세이다. 이때는 고개를 약간 밑으로 숙이고 용기의 팁을 콧구멍에 살짝 밀어 넣은 뒤에 용기를 얼굴과 수직이 되게 세워서 물을 짜 넣는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 것. 펌프형 세정기 사용 시 코가 막혀 용액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 억지로 세게 펌프질을 하거나 코 세정 후에도 막힌 코가 뚫리지 않아 코를 세게 풀면 비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관의 압력이 가해져서 코 속의 염증 물질이 이관 및 중이로 역류하고 이때 중이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비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루관을 통해 눈에도 압력이 가해져서 안압이 올라가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때 자주 해야 좋은가? 1. 코가 정상인 사람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 후에 한 번 한다. 2. 만성비염, 축농증으로 수시로 코가 막히는 경우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 3. 환절기 알레르기 환자나 감기 환자에게 묽은 콧물이 나거나 콧구멍 뒤로 뭔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번 한다. 4. 코가 많이 막히거나 숨쉬기 거북하고 병원에 갈 정도 같으면 하루에 2번 정도 한다. 다음은 저자가 소개하는 오일 풀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도의 민간요법 중 하나이다. 약 3000년 전에 쓰인 아유르베다라는 책에서 이 방법을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배출구로 혀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에 모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일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오일 풀링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약 20cc의 오일을 입안에 넣고 15에서 20분간 혓바닥으로 옷, 입 안을 굴리고 식사 후에 물로 입을 헹굴 때처럼 이를 다물고 볼을 불린 후 힘껏 울룩불룩 하면서 기름이 혀뿐 아니라 치아와 잇몸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한 뒤에 기름을 뱉어내고 물로 입을 헹군 뒤에 가볍게 양치질을 한다. 아침에 하는 이유는 입안의 박테리아가 아침에 가장 많이 증식해 있기 때문이고 공복에 해야 되는 이유는 소화기관과 면역기관의 에너지 배분 문제 때문이다. 인체 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는데 소화기관이 면역기관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화관으로 몰리게 되고 면역기관은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오일은 박테리아 세포막에 있는 지방층을 잡아당겨 오일에 들러붙게 만들고
오일 풀링 과정에서 항산화제가 생성되어 미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죽인다. 참기름에는 클로로세사몬이라는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 성분이 있고, 참깨에 함유된 고도불포화 지방산은 활성산소 같은 프리라디칼에 의한 구강 피해를 감소시킨다. 올리브유나 코코넛유는 항염 항균 효과가 있다. 오일 풀링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데 전통적으로 참기름을 사용해왔고, 이 방법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뒤에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 씨유, 이런 기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코코넛 오일을 최고로 친다. 다음은 오일 풀링 효과입니다. 1. 치석 및 설태 방지. 2. 충치 예방. 3. 치은염 완화. 4. 치아의 미백 효과. 5. 입냄새 감소. 6. 목구멍 및 성대 관리에 효과적이다. 인후염, 편도선염 같은 목구멍 근처에 염증이 있을 때 오일 풀링을 하면 목구멍이 시원해지고 성대에 가래가 잘 끼어 말소리가 자주 끊기고 노래소리가 시원치 않을 때 오일 풀링을 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목소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입안의 염증 완화 효과가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생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많이 끊겼는데요.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입니다. 출판사는 더블N, 저자는 한상석 의학박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의학박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첫 돌을 지나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며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때 심한 소아마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사지가 마비되어 앉지도 못하고 2번이나 걸친 정형외과 수술과 제약의학의 도움으로 보조기를 착용한 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과 사랑과 현대의학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밥을 안 굶고 맛있는 것,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을 안 찌는 비결이 있을까? 있다. 그것은 바로 딱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다. 딱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라고 할 때가 가장 적당히 먹은 것이다. 숟가락 놓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그때가 가장 적당히 먹은 것이다.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고 할 때 숟가락을 놓으면 식후 2-3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다. 그 결과 매 끼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먹을 때마다 밥맛이 꿀맛이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듯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먹는 것마다 다 맛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소화는 쑥쑥, 흡수는 쫙쫙, 속이 편할 수밖에, 변이 좋을 수밖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필자는 1년에 걸쳐 서서히 아무 부작용 없이 10kg이 빠졌다. 살이 빠지고 나니 발걸음이 날아가듯 가벼워졌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환자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살을 빼고 나니 4-5년 전보다 더 부담없이 환자를 보게 되었다. 생선은 알 낳는 시기가 되어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가 제철이고, 조개는 알을 낳는 시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해야 된다.
여름에는 생선이 맛이 없다. 일본에서는 전문 횟집의 경우 7월에서 8월 2달 동안은 아예 문을 닫는 집이 있을 정도이다. 이때는 생선보다는 각종 장어와 오징어, 문어 같은 연체 동물이 좋은데 여름철 기록 회복에는 뭐니뭐니 해도 장어가 최고다. 장어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만 말하자면 붕장어, 뱀장어, 먹장어, 갯장어이다. 이들 중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민물장어인 뱀장어이다. 장어는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지방 식품임에도 심내혈관 질환에 좋은 그 이유는 포화지방산의 3배가 넘는 양의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고 어류 중 최고 수준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B12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여름철 보양식에는 이만한 게 없다. 아무리 좋은 제철 음식을 먹더라도 효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이유는 효소가 없으면 음식물을 위해서 소화도 못 시키고 장에서 흡수도 못하기 때문이다. 효소는 특수한 형태의 단백질 복합체로서 생물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즉 대사에 개입하여 그 반응이 제때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아궁이에 군불을 뗄 때 필요한 불쏘시개 같은 것이다. 입에 음식이 들어와 이빨로 씹으면 입안에서는 침이 분비된다. 이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다당류인 전분을 분해하여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하고 이것은 다시 말타제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입에서 씹어 삼킨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오면 위장에서는 프로테아제란 효소가 나와서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분자량이 작은 폴리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리는 효소는 인체 내에 5천여 종이 이상 존재하는데 이 효소의 양과 활성도가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효소가 다 떨어지는 그날이 바로 자신의 제삿날이 된다.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 그리고 새 잎은 생명력이 충만하다. 갓 단 야채, 채소, 과일, 갓 잡은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에도 생명의 불꽃인 효소가 풍부하다. 이들의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있는 그대로 먹을 수가 있다. 효소는 사람의 체온인 37도 부근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급격히 활성도가 떨어지므로 육류를 제어하고는 신선할 때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소화 효소가 많은 12가지 식품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꿀,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생강, 요구르트, 사워크라우트. 이것은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서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된장. 이들 중 한국의 김치를 위시한 발효식품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발효식품에 엔자임이 많은 이유는 발효에 관계하는 박테리아, 효모류 등 여러가지 미생물이 엔자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청국장, 낫또, 김치는 엔자임의 보고이다. 먹이사슬 단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지상에서는 식물이요, 물속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 청각,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이다. 이들에게는 독소의 축적성은 있으나 확산성은 없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 중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가 가장 적다. 또한 이들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배출성이 있어 디톡스에도 좋다. 특히 끈적끈적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알긴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낸다. 육식보다 채식이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백미는 물에 담가두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배아, 즉 씨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왕 먹는 음식, 생명력이 풍부한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미 먹기가 힘들면 배아미 정도는 먹고 빵과 파스타는 정제하지 않은 통밀로 만든 누렇고 거무튀튀한 놈으로 먹자. 사과 껍질을 벗겨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쌀이나 밀 같은 곡류도 껍질을 벗겨놓으면 산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밀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배를 타고 온다. 배를 타면 최소한 보름,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 오는 동안 갑판 온도는 50도까지 오르는 적도 부근도 지나야 한다. 수확 후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농산물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악조건 하에 배를 타고 온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 농산물은 시장에 나갈 때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확 후에 씻고 말리고 차게 하고 분류하고 포장하는 등 여러 가지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더 많고 더 독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즐겨 먹는 가축들의 체온을 살펴보면 소는 38도, 돼지는 39도, 양은 39도, 염소는 39.5도, 동물 중 가장 체온이 높은 조류는 닭이 42도, 오리는 43도나 된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도 그들의 혈관 속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다. 이런 몸에 저런 동물들의 기름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육식을 많이 하면 피가 탁해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어류는 주변 수온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서 그들의 체온은 강이나 바다의 수온과 비슷하여 사람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생선 지방이 사람의 혈관 속에 들어오면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보다 맑게 하고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DHA, EPA 같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이것이 육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은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가 극장에서 흔히 먹는 팝콘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조리 방법에 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극장용 팝콘은 튀길 때 그냥 튀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를 유혹하기 위해 갖가지 첨가물을 집어넣어 맛에 따라 다양한 양의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당류 및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맛이 당길수록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이들을 튀길 때 대부분 쇼트닝이라는 유지를 쓴다는 점이다. 쇼트닝은 마가린과 함께 대표적인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으로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다. 극장용 팝콘은 그래도 양반이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은 더욱 해롭다. 전자레인지용 팝콘 용기 안에 들어있는 디아세틸이란 성분은 일명 팝콘페라 불리는 폐쇄성 새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질환은 폐가 점점 굳어가서 숨을 옳게 쉬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전국 극장에서 100% 수입 GMO 옥수수를 썼다. 이런 식품을 먹는다 해도 지금까지는 인체에 특별한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몇십 년 후에도 그 안전성이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물이 인체에는 유해성이 없다 치더라도 이들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것이 다시 그러한 작물들의 어떤 이변을 일으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체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1일 설탕 권장량은 6스푼이다. 그런데 350ml짜리 콜라 한 캔에 10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다니 참으로 놀랄만한 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걸 하루에 한두 캔씩 마신다면 당뇨병에 안 걸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학과 연구를 인용한 자료를 보니 하루에 한두 캔의 콜라를 마시는 사람의 26% 정도가 실제로 당뇨병이 발병했다고 한다. 콜라 속의 카페인 성분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뇌에 있는 아세노딘 수용체를 마비시켜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 또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 헤로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한 캔 더 마시고 싶은 욕구를 생기게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한꺼번에 먹는데도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지 않는 이유는 콜라 속에 함유된 인산 성분이 단맛을 둔화시켜 끝까지 마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인산은 뼈로 가야 할 칼슘, 마그네슘 등과 결합하여 인체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때 카페인의 이뇨작용과 합하여 뼈로 가야 할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뽑아내니 성인에게는 골다공증을 야기하고 어린이에게는 뼈의 발육과 성장을 저하시키며 임산부에게는 골 발육이 부실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다량의 당과 함께 치아의 에나멜층을 부식시켜 충치를 야기한다. 콜라 하나로 온갖 찌든 때, 핏자국, 심지어 쇠의 녹슨 녹까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든 탄산과 인산 때문인데 이쯤 되면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산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콜라는 음료수라기보다는 세척제로서 더 적합한 것이니 그들이 있을 곳은 냉장고 아니라 베란다 안의 세탁기 옆이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은 피를 탁하게 한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영양학자들은 영양소를 따져 골고루 먹으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참으로 쉽지 않은 질문이다. 100% 맞는 답도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치아이다. 어느 인종이나 이의 수는 같고 종류도 같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조물주가 이를 왜 만들었을까? 무언가를 먹고 살라고 준 것이다. 주어도 그냥 한 가지 종류만 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의 세 가지 연장을 주었다. 여러 가지 먹거리의 다양한 모양, 크기, 딱딱함, 질김의 정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놈을 골라 쓰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각 연장의 수에 따라 먹거리의 비율로 맞추어 먹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설이고 이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란 필자의 지론과도 맞아떨어진다. 사람의 치아수는
총 32개로서 좌우 상하 대칭으로 한쪽만 따지면 8개인데 이 중에 대문처럼 넓적하게 생긴 앞니, 대문니가 2개이고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송곳니가 1개, 그리고 맷돌처럼 둥글 넓적한 어금니가 작은 어금니 이렇게 2개가 있고 큰 어금니 3개를 더하여 도합 5개이다. 이에 해당가는 먹거리 비율은 채소와 과일이 25%, 육류가 13%, 콩류, 뿌리채소, 열매 및 곡류가 62%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 중 필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육류에 필요한 송곳니가 단 하나뿐이라는 것. 그것도 크게 날카롭지도 않은 신통치 않은 물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육식이 아니라 채식 위주로 먹게끔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비타민은 효소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고 미네랄은 효소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효소는 미네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다가 미네랄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거의 전량 몸 밖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식품에 미네랄이 풍부할까? 좀 종류가 많아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해조류, 견과류, 콩류, 푸른잎 채소, 연어, 조개류, 버섯류, 요구르트, 소와 양고기, 아보카도, 두부, 치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 입안에 음식이 들어오고 씹기 시작하면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 침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1. 음식 덩어리에 침이 섞여서 잘 씹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리고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를 돕고 치아의 틈새에 끼인 음식물을 분해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혀 표면에 있는 미각 돌기를 자극하여 세척에서 맛을 잘 느끼도록 해주며 침 속에 함유된 면역 글로불린, 리소자임 같은 항균 물질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독하고 구강 점막을 보호한다. 저자분은 피부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관리하는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샤워할 때 너무 뜨겁거나 찬물로 하지 말고 물을 세게 틀지 말 것. 세수할 때 미지근한 물로 하되 손으로 박박 문지르지 말고 고양이 세수하듯 물을 살살 끼얹어서 할 것. 수건으로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살짝 눌러서 닦을 것. 세수 후에 스킨이나 로션을 바를 때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토닥토닥 두드려만 줄 것. 찬바람에 얼굴을 바로 노출시키지 말 것. 이는 전부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말라는 얘기였다. 특히 과민성 피부의 자극은 절대 금물이고 건강한 피부라도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왜 몰랐을까? 다음은 저자가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 세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 코 세정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코 세정을 병행해야 하는가? 무슨 효염이 있는가? 코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박테리아 등을 씻어낸다. 염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찐득찐득한 콧물이나 말라붙은 코딱지를 씻어내어 숨쉬기 편하게 하고 엉겨붙은 콧돌을 자유롭게 만든다. 건조한 실내 공기로 말라있는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점막의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 세척액에 들어있는 소금기가 코 속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콧구멍 속의 붓기를 가라앉혀 숨쉬기 편하게 만든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코 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콧물을 감소시켜 이로 인한 발작적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자는 코 세척액에 생활주겸을 4분의 1에서 3분의 1 티스푼을 타서 쓴다고 합니다. 식염수 농도는 분말 팩의 경우 용량에 맞게 제조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주겸을 타서 쓸 때는 환자에 따라 코 상태에 따라 자극이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알아서 분말 양을 조금 줄이면서 그 주겸을 사용할 때도 한번 해보고 코가 찡할 정도면 소금의 양을 줄이고 너무 닝닝하면 조금 더 넣고 해서 각자 조절해 나가면 된다. 다음은 코 세척 방법입니다. 드립형. 먼저 용기에 생리 식염수를 채운다. 세면대 너머로 상체를 45도 정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한쪽 콧구멍이 아래로 다른 쪽은 위로 향하게 한다. 이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아야 한다. 용기 주둥이를 위로 들린 콧구멍 바로 안에 집어넣고 물을 흘려보낸다. 이때 손가락 하나 넓이 이상 밀어넣지 말 것. 그리고 세척액을 흘려보내는 동안 코로 숨을 쉬면 안 되므로 아 소리를 내면서 물을 넣는다. 위쪽 콧구멍으로 소금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비강 안으로 돌아서 아래 콧구멍으로 나온다. 간혹 입안으로 혹은 목구멍 위로 소량의 물이 넘어갈 수 있는데 입에 들어온 것은 삼키지 말고 뱉어낸다. 물을 다 붓고 나면 가볍게 코를 풀어 콧구멍에 남아있는 잔류액이 빠져나오게 한다. 고개를 돌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세척이 끝나고 나면 용기를 깨끗이 씻어 햇빛에 말린다. 간혹 코 상태에 따라 용기 내 용액이나 봉지에 든 분말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아깝다고 보관할 생각 말고 과감히 버린다. 다음은 펌프형 방법입니다. 앞의 방법과 동일하고 다른 점은 세정 시에 취하는 자세이다. 이때는 고개를 약간 밑으로 숙이고 용기의 팁을 콧구멍에 살짝 밀어 넣은 뒤에 용기를 얼굴과 수직이 되게 세워서 물을 짜 넣는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 것. 펌프형 세정기 사용 시 코가 막혀 용액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 억지로 세게 펌프질을 하거나 코 세정 후에도 막힌 코가 뚫리지 않아 코를 세게 풀면 비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관의 압력이 가해져서 코 속의 염증 물질이 이관 및 중이로 역류하고 이때 중이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비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루관을 통해 눈에도 압력이 가해져서 안압이 올라가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때 자주 해야 좋은가? 1. 코가 정상인 사람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 후에 한 번 한다. 2. 만성비염, 축농증으로 수시로 코가 막히는 경우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 3. 환절기 알레르기 환자나 감기 환자에게 묽은 콧물이 나거나 콧구멍 뒤로 뭔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번 한다. 4. 코가 많이 막히거나 숨쉬기 거북하고 병원에 갈 정도 같으면 하루에 2번 정도 한다.
다음은 저자가 소개하는 오일 풀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도의 민간 요법 중 하나이다. 약 3000년 전에 쓰인 아유르베다라는 책에서 이 방법을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배출구로 혀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에 모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일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오일 풀링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약 20cc의 오일을 입안에 넣고 15에서 20분간 혓바닥으로 옷, 입 안을 굴리고 식사 후에 물로 입을 헹굴 때처럼 이를 다물고 볼을 불린 후 힘껏 울룩불룩 하면서 기름이 혀뿐 아니라 치아와 잇몸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한 뒤에 기름을 뱉어내고 물로 입을 헹군 뒤에 가볍게 양치질을 한다. 아침에 하는 이유는 입안의 박테리아가 아침에 가장 많이 증식해 있기 때문이고 공복에 해야 되는 이유는 소화기관과 면역기관의 에너지 배분 문제 때문이다. 인체 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는데 소화기관이 면역기관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화관으로 몰리게 되고 면역기관은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오일은 박테리아 세포막에 있는 지방층을 잡아당겨 오일에 들러붙게 만들고 오일 풀링 과정에서 항산화제가 생성되어 미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죽인다. 참기름에는 클로로세사몬이라는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 성분이 있고 참깨에 함유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활성산소 같은 프리라디칼에 의한 구강 피해를 감소시킨다. 올리브유나 코코넛유는 항염 항균 효과가 있다. 오일 풀링에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데 전통적으로 참기름을 사용해왔고 이 방법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뒤에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 씨유 이런 기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코코넛 오일을 최고로 친다. 다음은 오일 풀링 효과입니다. 1. 치석 및 설태 방지 2. 충치 예방 3. 치은염 완화 4. 치아의 미백 효과 5. 입냄새 감소 6. 목구멍 및 성대 관리에 효과적이다. 인후염, 편도선염 같은 목구멍 근처에 염증이 있을 때 오일 풀링을 하면 목구멍이 시원해지고 성대에 가래가 잘 끼어 말소리가 자주 끊기고 노래소리가 시원치 않을 때 오일 풀링을 하면 가래가 묽어지고 목소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입안의 염증 완화 효과가 바로 인근에 있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생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많이 끊겼는데요.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